제가 정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먼저 만나고 또 가장 그 이름을 새겨야 될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2021년 전태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태일 열사 시대에는 노동법을 지키라. 그게 노동운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이 노동법을 다 살려도 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이 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가까운 노동자들이 배제되는 노동법이라면 그건 노동차별법이지 노동법이라고 볼 수 없지 않냐. 특히나 예술 문화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범주별 기본소득 부분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경제 지표만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시작이 돼야 되고, 그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는 바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여러분들 의견 수렴해서 여러분 의견을 반영할 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그게 부족하면 투쟁을 통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는 9월 2일이었는데 성우 에드컴이라는 회사가 사법계의 공룡, 이를테면 사법계의 삼성 이렇게 불렸던 가장 많은 사고를 진행했던 사고 회사가 9월 2일자로 그 누적된 경영학으로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저희 그 140명 안팎의 프리랜서들이 10억 원 가까이 원고료를 받지 못한 채 지금 저희들끼리 이렇게 막연 자실 상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는 이제 고용노동부 측에 먼저 문의를 해봤죠. 근로기준법상의 그 보장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는 드릴 답변이 없다. 이런 식의.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유니언을 만들어서 좀 세력화를 해서 함께 대응하는 방법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는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사보 같은 게 월간, 격월간, 개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때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청탁서를 주는 데도 있고 주지도 않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오는 상황이었어서 최소한 그래도 방송 노조 같은 경우는 표준 계약서 같은 걸 이제 만들었다는 걸로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 표준 계약서 그 정도는 쓰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월간이나 격월간 형태여서 그때 계약서를 쓰는 게 사실은 어렵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의 효력을 갖는 표준 청탁서 같은 거, 그러니까 고료가 얼마고 지급일이 언제고 그거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일단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좋은 것 저희가 바라는 건 그 기관이죠.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원청에서 기관에서 고료를 직접 지급을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은 과연 사법편집 회사에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주는 이런 역할을 좀 그런 장치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일면식도 없이 지내다가 이번 성우 에드컴이라는 큰 회사가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고 엄청난 피해를 저희가 감당하면서 저희들끼리 뭉쳤어요. 사실 문화출판 업계에서는 채굴가 같은 이런 것들이 거의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저도 사보 쪽에 출판 문화 쪽에 한 17년, 18년 일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채굴 회사는 3번째예요. 그럴 때마다 이걸 가지고 어디서 달려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심지어 하소연할 수도 없는 창구도 없었고 저희들도 피해를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가 그걸 전무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적어도 가령 예를 든다면은 직원들은
월급에서 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고용보험을.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 7월에 특수고용주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이 된 줄 알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거나 작가들까지는 안 갔죠. 네.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원고료에서 저희는 3.3% 원천 징수를 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고용보험 기금이 공제를 해서 저희 같은 회사가 뭐 부도를 나서 부도 때문에 월급이 임금 체불되거나 원고료가 체불되거나 혹은 기업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체불을 겪는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에게 조금이라도 것들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보통 여러분들이 연인들이나 결혼하실 때 예물들 그런 반지들 만드는 저는 한 23년째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고요. 저는 지금 현재 안양에 있는 SL이라는 공장에서 주얼리 공장에서 현재 있다 왔습니다. 이제 밥을 주고 일을 시켜라 라는 이야기로 지금 사업주가 폐업까지 선언한 상태고 어제 폐업 통지서와 해고 통지서를 받고 현재 그 파업 121일 무기한 전면 파업 66일 공장 안에 들어가서 4일째 점거 투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했습니다. 밥은 들고 일 시켜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 두 가지에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참 주얼리 산업이 그렇습니다. 보통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편이고요. 좀 커봐야 10인 전후. 제일 큰 사업장 기준이 0.1%라고 잡아도 30명 정도 수준인 좀 작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4시쯤에 서울고용노동청을 좀 가서 임금체불 그 주얼리 노동자 6분을 또 만나서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보통 주얼리 노동자를 이건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이게 월급 봉투입니다. 실제로 제 이름이 적혀 있죠. 이 안에 아무것도 써져 있는 내용이 없는 이 안에 현금을 담아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보통 사업주의 소득을 속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작은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을 해도 고용노동부에 가서 증거자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보통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체크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임금명세서가 이제 법적으로 도입돼서 주긴 시작해야 되지만 저는 이게 항상 좀 걱정이 되던 부분이 계속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법은 존재를 하고 이거를 받으면 내 임금에 대한 체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이거에 대한 일부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내가 체불한 임금이 몇 천만 원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증거는 다툴 수 없어요. 이 법은 도입이 돼서 다행이지만 이거를 향후에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단순 몇십만 원의 과태료만 지급되고 끝나고 노동자가 피해받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돈은 그때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자리에 온다는 거죠. 그 사건이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이 노동자들은 출퇴근 교통카드를 지급했고 공장에서 현장에서 지하철까지 타고 다니니 따르는 기록을 제출을 했고 그 시간에 내가 어디 있었나 하는 GPS 자료까지 기록을 다 담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임금명세서가 도입은 됐지만 사실 그 토론회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계속 좋아지는 부분 어떻게 더 정확히 체크해야 될까지만 이게 만약 도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노동자의 검증이나 책임은 또 아직도 계속 노동자에게만 물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들은 임금명세가 의무가 된 만큼 거기 덧붙여서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증거자료를 제출했을 때도 인정을 못 받을 때 지금은 사업주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증거의 책임은 이제 사업주에게 물 수 있는 임금명세가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 보완 장치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얘기 아직도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5년 전에 정부 지침을 이제 하겠다부터 포괄임금에 대한 지침을 내리겠다 했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임금명세서 얘기와 포괄임금 얘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느껴졌냐면요. 현재 주얼리 노동자들이 지금 아직도 80% 이상이 야근을 하면서 강제로 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날짜를 줄인 만큼 임금은 깎았고 포괄임금제다 보니 일하는 날은 일을 밤늦게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임금은 줄일 수 있고 일은 오래 시킬 수 있는 거죠. 포괄임금제에 접근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러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적용 대상이 아닐 뿐더러 이러려고 만들어진 게 아닌데 코로나라는 지금 재앙이 오면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범위가 정말 악랄한 법 악용까지 지금 허용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포괄임금제를 폐지시키자는 건 정의당이든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큰 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바꿀 수 없다면 그걸 악용할 수 없는 사례들이라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가 너무 막심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세 번째는 고용보험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봉투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랑 저네요. 네. 제 이름이 써져 있어. 이분들은 소득을 증빙할 수 없고요. 네. 소득을 증빙할 수 없고요. 재직을 증빙할 수 없습니다. 제가 노동조합을 하면서 우리 조합원들 만나면서 희한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양주에 살고 있지만 저는 좀 가까웠던 거고 이천, 여주 다들 종로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의문점이 들어서 원래 어디 사셨어요를 좀 반대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 서울 그쪽에 사셨던 겁니다. 이렇게 소득증빙, 재직증빙조차 안 되는 분들은 대출도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체불같이도 연결이 돼도 자기가 출퇴근 기록을 증거로 찾는 것도 되게 한정적으로 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주얼리 업계는 83%나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동자들이 의무가입이지만 그 못하는 이유가 지금 계속 사업주의 이런 소득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주얼리 SL의 이전수님이 모셨지만 회사들은 되게 당당했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같은 업계라 사실 많이 놀라진 않았고요. 청산가리로 저희가 청산가리를 다루고 황산과 질산을 다루고 합니다. 기금속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약품이죠. 그리고 우리가 금메달을 따면 이로 물기도 하잖아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하는데 그 물품을 사용하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유해한 물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특수건강검진도 매년 의무고요. 하지만 그 비율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정도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도 지금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맨손으로 청산가를 다루고 있고 실제로 메틸 알코올을 아직도 가지고 쓰면서 한 날에 8,000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그 알코올을 갖고 물건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로 계속 피해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은 그냥 시정조치 정도뿐이고 그래서 주얼리 산업의 문제는 의무의 불이행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 사업장이 작다는 이 방패 뒤에서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행정력이 못 미치고 처벌 또한 미흡해서 계속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노동자들이 생계가 달린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임금변성세에 대한 그런 나중에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 사업주의 책임을 좀 넓혀가는 거, 포괄임금제에 대한 그런 악용도 좀 나가가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타투를 불법화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바꾸고 싶어서 작년 2월 27일에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단체인 타투유니온 지회고요. 저희가 처음 슬로건으로 삼았던 건 겁니다. 저희도 합법 안에서 소비자들에게 카드로 결제를 해드리고 정책적인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라는 게 저희 첫 슬로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로건을 들어주셨는지 국세청에서 작년부터 저희 스튜디오들을 찾아와서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십시오라고 권장을 해주시고 직권으로 등록을 시키시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부가 저희를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할 일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법부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이 하지 않았을 때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하는데요. 영리를 목적, 즉 사업자 등록을 내고 타투를 하다가 신고를 당하거나 단속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법으로 저촉이 되면서 무조건 징역 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설마 타투하면서 너희들 감옥 가?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희 조합원 중에 허수정이라는 조합원이 고등법원에서 징역 판결 놓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번 4월부터 지금까지 저희 조합원들 중에 징역형을 받아야 되는 기소가 돼서 재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총 7명이고요. 전체 1%입니다. 벌금형을 받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되게 우습게도 사업자 등록에 업종 코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불법인데요. 그리고 2015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유망 신직업 17가지를 선정하면서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선정했고 직업 코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행정부는 저희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사법부는 아직도 저희 불법이라고 하면서 행정부를 조금이라도 따라가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건 분립이 너무 잘 돼서 서로의 일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타투 유니온은 사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5년차 작업자인데 저는 타투 산업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안전한 작업자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신고를 당한 적이 없고 그게 노하우인 작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해코지식의 신고를 당하게 됐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일본처럼 사법투쟁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보자라고 해서 지금 사법투쟁에 들어가 있고 법무법인 5월과 민변의 변호사님들 23분이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싸우고 있는데 보통은 타투 관련 사건은 직계열로 유죄가 나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고민할 게 아니죠.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최종 선고일이었는데 계속해서 선고가 밀리고 변론이 재개되고 하면서 지금 10개월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이제 고민을 시작했다라는 반가운 뜻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25만 명에 달하는 저희 타투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입법부에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렸고요. 사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렸고 입법부는 타투 관련 법률이 발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12년 전입니다. 12년 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계세요. 보건복지위를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분들은 너무 적극적이고 상식적으로 저희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분들은 12년 동안 발의되고 있는 법률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올해 12월 초가 되면 또 이번 회기가 마감이 되겠죠. 이번 회기에는 특별히 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세 당이 동일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률 심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에게는 입법을 해주세요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법안이 판례가 이렇게 멍청하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전 국민적인 문화 지체 현상입니다. 인기리에 반영됐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댄서들은 거의 다 타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의 댄스를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의 타투를 밴드로 처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에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관례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92년도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원치 않는 사람의 몸에 문신을 하면서 형벌을 줬고요. 지금은 내가 원해서 한 사람의 몸에 본인이 원치 않는데 가임으로써 형벌을 주고 차별과 폭력을 미디어가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문제라고 못 느끼고 있는 문화 지체 현상이 문제인 거고요. 이게 단한 타투에서 그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별과 폭력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그거는 여성에게 나타나고 아이에게 나타나고 동물에게 나타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폭력이 이런 사소한 법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권에서는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감사드리는 게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싸워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 노동조합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불법 노동자도 아닌 너희들이 왜 노동조합을 만드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의 결론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노동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를 불러주신 타이틀이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법이라는 타이틀이 왠지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던 그 문장과 맞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발언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조합원으로 이제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분들도 계시고 그냥 다양한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2018년, 2017년부터 예를 들어서 SNS에 페미니즘 관련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심을 표명했던 작가분들은 국내 일은 다 끊겼고요. 해외 일로 연명을 하시거나 다른 일로 전향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분들도 현재까지도 그런 사이버 불링이나 어떤 직업적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데, 그리고 물론 소설 작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당사자분들 6인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기간이 지나서 결정문이 나왔는데 근로자가 아니어서 조치가 어렵다. 어떤 일종의 권고사항만 나왔습니다. 그냥 이제 보호받을 법이 없는 거죠. 사회안전망 전무한 거예요. 피해는 인정받고 차별이라고 인정받았지만 어떤 후속 조치가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권고사항이 나왔지만 결정적인 피해 복구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정말 보호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주간 연재물 많이 보시잖아요, 웹툰으로. 근데 사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과 굉장한 노동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자기를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기본급도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작품이 팔리는 만큼 받는 건데 그조차도 이제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연재를 하시다가 암에 걸리셔서 연재 중단을 하거나 휴재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관해서 뭐 산재라든지 뭐 그리고 고용보험도 예술인 특례로 들어가긴 했지만 어시스트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조작가님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보조작가님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돼서 예술인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소외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웹소설 작가님들도 기본급이 없어요. 고료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저작권 수입을 기대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무급으로 글을 쓰십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리신 분들은 부모님께 기대든지 아니면은 가사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투잡을 쓰리잡 뜨시면서 어렵게 창작 활동을 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아프시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저희는 이렇게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보호 제도가 산재도 안 되고 고용보험도 이제 특례로 됐지만 소외되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기준을 막 열어서 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웹툰 작가는 오히려 이제 성급을 MG라는 식으로 받는데 그건 나중에 수익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일을 할수록 빚이 쌓여요. 그래서 네,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제 기본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창작 활동을 원활하게 이어가고 싶은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특히 신인 작가분들도 특히 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은 보호제도 그리고 이렇게 가르지 말고 어떤 기준이 생겨서 또 소외되는 사람이 있지 않게 다 이제 좀 정말 일하면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니 네, 일하고 적정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회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미용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키는 근로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법으로 좀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미용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
정말 이 업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근무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샵에 들어가서 인턴으로 받았던 월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월급이 6개월마다 이제 5만 원씩 오르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는 제가 서울 생활을 하기에는 정말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출을 해서 살아야 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들어갔던 샵에서도 이제 표준 근로 계약서가 아닌 그 가백에 유리한 내용을 담아서 이제 계약서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업체에서 이제 갑질을 한 부분 때문에 이제 노동청에 제가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임금에 대해서 제가 지불할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거기는 이제 휴게 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 휴게를 2시간씩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는 휴게를 2시간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근로계약서 기준상 제가 휴게를 2시간을 한다는 것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임금을 준다라고 이제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의뢰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샵에서 나와서 개인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서 일을 했을 때 가입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말고도 제가 이제 단독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이제 200명이 넘는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분 대부분들이 이제 한 업체랑 일을 하는 게 아닌 여러 업체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힘든 부분도 있고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인 공고랑 다르게 뭐 인원이 뭐 5명에서 10명으로 추가가 됐는데 임금은 똑같더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보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그 헤어 메이크업 일을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표준 근로 계약서랑 또 기준 단가 마련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열심히 기회 만들고 또 우리 언론 노동자들께서 열심히 또 취재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노동한 대가는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하면서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